자, 이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쪽에 개정된 사항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먼저 여기 내용들의 목차는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먼저 첫 번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만 본점으로 이제 일괄납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종전에는 이제 승인을 받았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승인해서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나 다 이제 그 본점 일괄납부 제도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용,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주택수를 산정을 할 때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 어떻게 이제 이거를 계산할 거냐, 요 부분인데요. 이게 주택의 임대소득을 볼 때 있어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고, 뭐 두 개 주택부터는 뭐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주택 이상이 되면은 이게 간주 임대료를 또 계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가 종전의 기준을 보면은 공동소유주택 같은 경우는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분이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1주택이 되고, 원래 지분이 낮은 사람은 주택수가 이제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 명의로 이제 나눠서 주택을 한 사람만 이제 주택수에 산입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세금 이제 조세 쪽에서 이제 회피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때는 그 최대 지분자가 아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좀 살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 하나에 지분자가 A, B 두 명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A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은 60%고 이제 B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40%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은 종전 규정은 A만 1주택이에요. A만 1주택 이렇게 종전 규정인데, 이제 개정된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임대료가 총 3천만 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때 A가 가져가는 것은 이 1,800만 원, 60%를 곱해서 지분 비율이 B가 40%니까 B가 가져가는 거는 이 중에서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연간 1,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개정 규정에는 A도 1주택 가져가고 B도 1주택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최다 지분자 A만 1주택을 가지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시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익금액, 그것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 수익금액이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이상이 되었다라면은 이 사람도 주택수에 가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B도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설명한 거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이 두 번째는요, 만약에 이게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데 거기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목적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냐면, AB가 이제 그 전혀 타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AB가 부부잖아요.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에 가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는 원래 남편과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합산해서 이제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각종 소득세법상 적용을 하게 되는데, 방금의 공동주택 경우를 여기 개정 규정 여기다가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주택 하나를 부부가 각각 이제 그 지분율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남편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 A도 1주택, B도 1주택 하면은 나중에 합산을 했을 때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주택은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때는 다시 예비를 둬갖고 지분이 큰 자, 그 사람만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걸로 다시 바꿔주는 규정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이게 종전에 부부는 주택수를 각자가 가진 주택수를 합산해서 판단하는 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공동소유 주택 하나인데 부부가 각각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2주택자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2번까지 연달아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방법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만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하죠. 근데 이게 직전 과세 기간에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였는데, 저희가 이게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 규정을 충족을 하면은 너무 대상자가 너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올해 개정을 해서 3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익인데요. 우리가 그 사업용 유형자산을 이제 처분을 하면은 그 처분이익을 그 이제 소득세 과세소득에다가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만 한정한다고 좀 이제 그 개정을 했죠. 왜냐면 요게 개정된 해가 2018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게 매각을 하면은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처분이익까지 전부 다 유형자산에 이제 그 처분이익을 이제 사업소득 금액에 집어넣으면은 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1월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으로 좀 이제 제도를 합리화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보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회사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에서 직원의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해서 절이나 무상으로 이거를 이제 대금을 빌려주면은 그때 나오는 이익을 근로소득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때 보는 절이냐 무상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4.6%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이제 가중평균 차입자율인데 실무상 이제 당좌대출이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4.6%보다 만약에 더 싼 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2%로 우리가 돈을 이제 빌려주고 있으면은 이 차익 2.6%만큼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그거를 이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상여로 보고서 이제 연말정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개정이 돼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직원의 이제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서 돈을 이제 빌려줬다. 이때는 이거를 근로소득을 안 보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 법인 입장에서 이제 중소기업인 법인이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건 또 원래 뭐가 돼야 돼요? 가지급금이 되잖아요. 가지급금이 되면 인정이자 계산이 되게 되고 절이로 받으면 어차피 상여처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시키려면은 동일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봤죠? 근데 가지급금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면서 요 부분에 들어가는 요 임차자금을 대여한 요 대여금 있죠? 요 대여금은 법인세법에서 우리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도 제외시킨다. 가지급금 제외. 근데 또 이거 세법 개정됐다고 해서 대표이사 집 전세금 때문에 대표이사한테 돈을 이제 빌려준다. 그리고 가지급금 아니다.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종업원이죠. 종업원 때 임원은 이제 해당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 좀 더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임원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 해외 파견된 임원에 대한 이제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 종전에는 이제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요게 이제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당연히 국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퇴직급여 계산할 때 총급여에다 포함을 해야만, 그래야만 퇴직금 한도가 제대로 잘 계산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때는 국내에서 받는 거든 국외에서 지급받든 전부 다 합산을 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해외 나가면은 보통 회사들이 이런 주거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생활에 필요한 거를 더 추가로 지급해주는 그런 수당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종의 체재비죠. 근데 이 체재비는 요거는 이제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급여에다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간정산이죠.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물론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종업원의 임원 전환 뭐 등등등등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이때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제 각각의 퇴직금 제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그 하나를 더 추가해줬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요. 원래 수선비가 나왔을 때 자본적 지출이면은 취득가액에 합산을 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감가상각하지 않고 그냥 소액수선비를 단기 비용 처리를 해도 인정되는 기준이, 원래 그 소액의 범위는 300만 원으로 봤었는데 여기 개정이 돼서 6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수선비는 한꺼번에 그냥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 내용으로 이제 이제 세법이 좀 개정되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동시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우리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1,0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를 전액 인정해주고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그거는 이제 비율을 다시 산정을 해갖고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2020년도분입니다. 2020년도분부터는 이제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 이제 감가상각비랑 유류대랑 합쳐서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승용차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게 800까지가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류대나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전액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법인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잘 이제 활용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하게 바뀌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법인은 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꼭 들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전액 송금불상이 되죠. 그런데 개인은 사실 그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에게도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요건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올해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2021년부터 적용을 하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이거를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안내를 좀 하고. 자, 근데 이 개인에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는요, 전부 다 하진 않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성실신고 대상자거나 아니면은 전문직 사업종, 이렇게 두 가지 업종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일정 규모 이상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 되는 사람이고, 전문직 업종은 뭐냐, 부가치세 관이가세 이제 배제 업종인데, 예를 들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이런 업종들은 이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까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본인이 이제 혼자 타고 다니는 거 한 대까지는 그냥 이제 그 누구나 보험을 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차량을 두 대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업주 외에 나머지 가족이 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대째부터는 그거는 이제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요 자동차 운전 그 이제 임직원 전용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내년도죠. 내년도에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다.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한 대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50%만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법인하고 좀 다르죠. 법인은 만약에 가입을 안 해버리면 그냥 전액 성금불상임, 전체를 다 전액 성금불상임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50%까지는 이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니까 조금 법인보다 완화된 규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요 밑에는 뭐냐면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 부분은 뭐냐면 30일 이내에 리스를 제외한 거니까 단기 렌트입니다.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을 하면은 단기 렌트 이제 며칠씩 뭐 일주일이나 열흘씩 이제 인체한 거로 렌트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이제 요 제도. 여기 또 이제 법인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해상 사업자의 직원이나 업무상 계약에 따른 이런 사람만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2021년도부터 2020년 올해 말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잘 확인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요 기부금 부분, 요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2020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20년 이후 신고하는 부분부터니까 19년도 기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번 이제 그 소득세 신고 결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원래는 우리가 기부금 이제 필요경비를 산입을 할 때 당해과세기간 올해 19년도 기부금을 먼저 집어넣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2월 기부금을 한도가 남으면 이제 그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건데 이게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2월 기부금을 먼저 우리가 필요경비 산입하고 당해과세 기간의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이제 2월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게 이미 아마 실무하신 분들 요 강의를 들으실 때 실무할 때 이미 적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19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2월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보다
그보다 더 앞서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때도 2월 된 기부금을 먼저 한도 내서 다 비용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도 기부금을 이제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되게 돼서 이제 3월 달 법인세 그리고 5월 달 이제 그 종합소득세까지 2019년 기속에도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이제 그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정 기부는 원래 시가랑 장부가액 둘 중 큰 거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시가랑 장부가액 둘 중 큰 걸로 하게 돼서 지정 기부금하고 이제 동일하게 맞췄다. 종전 규정은 지정 기부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법정 기부금은 그냥 장부가액 돼 있어서 이게 좀 규정이 상이했는데 여기 이제 같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요것도 이제 이후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골동품 양도소득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필요경 비율이 이때는 소화골동품 80%인데 10년 이상이면 90%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소화골동품이 1억 이하일 때는 다시 이 기간 제한 없이 90%가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돼 있고요. 1억 원을 초과하면 1억까지는 9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 적용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된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범위인데요. 우리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존속, 부모님 전부 다 이제 부양가족이죠. 근데 직계존속이 만약에 재혼했다 그러면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재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재혼을 하셨으면 이걸 계모라고 이제 부르죠.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도 부양가족 공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계모도 이제 새어머니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이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시면은 이분은 우리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 이때 이분이 먼저 이제 사망을 하셔도 사망 그 후에도 이 새어머니는 계속해서 공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좀 표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위탁아동은 참고로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아동이 지금 보호기간이 연장됐을 때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계속해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18세까지만 이제 그 기본 공제를 저희가 이제 부양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 연장된 경우 20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개정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자, 임대소득이 이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근데 그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는 필요경비를 50%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말고 이제 구청에다가 등록하는 그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필요경비율을 이제 우대경비로 적용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또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적용받는 규정이 증액, 임대료를 막 5% 이상 이렇게 증액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규정들이 종전에는 그냥 5% 이하일 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임대주택법하고 딱 맞춰놨습니다. 5% 이하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임대보증과 월 임대를 서로 상호 보완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을 늘린다거나 보증금을 내리고 임대료를 증액하면서 요때 이제 또 임대료가 증액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주택법 관련된 법을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세법과 임대주택 관련된 이제 구청에 등록하는 그 임대주택 관련된 법령이 다르지 않도록 좀 이제 통일성 있게 만들어준 그런 규정이다, 개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올해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다, 또 외부 세무조정을 이제 하는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 이거를 따질 때 전부 다 매출액, 즉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총수익금액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액인데, 이때 기존의 종전 규정이 어떻게 돼 있으냐면은 이 그 총수익금액을 따질 때 15억, 7억 5천 5억, 그 다음에 여기서 6억 3억 5천 1억 5천 이런 걸 따질 때 뭘 갖고 따졌냐면은 기존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있죠. 이게
그 포함되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해갖고 이거를 계산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외가 된다고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도 외부 세무 조정할 때도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당연한 건데 우리가 회계 기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한 거는 매출액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기존에 요게 좀 이제 혼동이 좀 돼 있었어 갖고 요 유형자산 처분익은 요 부분을 판단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니까 순수한 매출액, 즉 유형자산 처분익이 아니라 순수한 매출액만 갖고서 이 기준금액을 따져서 성실신고 대상자냐를 판단하고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냐를 판단하고 또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번 개정 부분은 어디를 좀 잘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각각 언제 몇 년도부터 적용되는지인데요. 보시면은 성실신고 확인 부분하고 외부 세무조정 있죠. 요거는 이번 2019년도 귀속소득세를 신고하는 2020년 5월과 6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할 때는 요거는 2020년도 소득부터니까 내년도 소득세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용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수익금액에서 제외시키고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자, 요 적용 시기를 잘 보셔야 되겠는데, 성실신고 확인 같은 경우는 2월 11일 이후 확인하는 부분부터 되어 있고요. 외부 세무조정은 2011년 이후 세무조정하는 부분부터. 자,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어떤 거요? 2019년 귀속부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부터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렇지 않아요. 올해 이제 이 시행령을 개정한 2020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비치 기록하는 분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20년 적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기장 의무 또는 성실신고 의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성실신고 확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4월 말까지 먼저 선임신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선임신고서를 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5월 말고 6월까지 했었죠. 근데 이 선임신고서 제출하는 거 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1년 2월 11일 이후 성실신고하는 분부터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바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법인세 신고 끝나고 나면은 많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월 달에 선임신고서 막 내고 또 이제 했는데, 사실 이게 기존의 규정에서도 안 냈다 하더라도 뭐 가태료나 이제 가산세 페널티 규정이 없어서 좀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 아예 요거를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냥 누구한테 먼저 받겠다는 것을 선임신고서 안 하고 그냥 나중에 성실신고 확인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부분인데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계산할 때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를 뺀 것만큼 이제 그 곱해서 소득금액을 구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비율만 곱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수익금액, 과연 매출액이 뭐냐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부가세 신고했으면 그 부가세 신고한 그 금액이 수익금액이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은 주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아요. 근데 그 수익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된 금액은 빼고서 이제 계산을 하도록 이제 보도록 돼 있어서 이거를 제외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이게 2020년 이것도 적용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2020년 이후 추계 결정 경정이니까 올해부터 이제 19년도 귀속 이제 소득세부터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거는 결손금 소급 공제할 때 이자 상당 계산 방법이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바뀐 거니까 뭐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손금 소급 공제를 했다가 다시 세무조사 결과 그 결손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부분만큼 예전에 환급했던 세를 다시 추징할 때 나오는 그 이자 상당 얘기니까 뭐 조금 이제 드문 케이스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20번의 이 내용은 아까랑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또 특례를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도 종전에는 그냥 이렇게 5%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지금 5% 그 다음에 뭐 1년 이내 재증에 불과, 그 다음에 요걸 준용한다 하고는 요 내용이 여기도 같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까 언제 한번 언급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얘기할 때도 요 요건을 이제 개정을 해서 임대주택법하고
세법하고 이제 세법을 이제 규정을 이제 일치시켰는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아까는 이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이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따질 때 주택 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일치하게 통일성 있게 바꿔줬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근로소득 공제 최대한도 2천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간이세표가 좀 달라지죠. 간이세표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업종에서 이제 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요 부분,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개발업 요 부분에서 업종 구분이 조금 달라진 거, 이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세법도 같이 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3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실무상 원래 당연히 안 했던 건데, 우리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즉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에게 3.3% 원천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면세사업자 원래 또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제 그 발급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면세 계산서랑 동일한 효력으로 받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됐을 때는 면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니까 당연히 합계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가 돼야 되겠죠. 이 규정이 없어서 그냥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요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잘 표시를 해준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연말정산 특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사업소득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낼 때 이 기부금 금액 자체가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중에서 그 전체 인원 중 0.5%를 표본조사를 했었어요. 2년 이내에. 근데 요거를 0.5%를 1%로 좀 늘렸다. 그래서 세무조사 적발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도메인에 대한 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인데요. 이제 중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도매하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도매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계산서 발급 이제 부분이 좀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세 발급이 전체 총 매출에서 조금 이렇게 낮은 비율만큼, 요만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를 해주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서 85%나 65%까지만 이제 발행을 해도 가산세가 안 나오도록 하는 이제 가산세 면제 규정이 있었는데, 요거를 점점 더 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가산세 면제 규정이 19년도까지였지만 23년도까지로 4년 더 연장하면서 대신 단계별로 가산세 면제되는 그 비율을 점점 더 높여서 계산서를 발급 비율을 좀 더 높여줘서 계산서 발급을 좀 더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이것도 확대되는 거 항상 잘 보셔야겠죠, 업종들. 그래서 고시원이라든지 독서실, 그 다음에 미용실, 그 다음에 각종 소매업들,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이런 업종들도 전부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번호로 우리가 이제 010 이제 1234저 뒤에 1234번 국세청 번호로 의무 발급을 꼭 해야 되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업종 해당되시는 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적용 시기가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니까 지금부터 잘 이제 확인하시고 안내를 하셔서 내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양도를 했을 때 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세율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대주주를 판정할 때 종전의 규정은 원래가 직전 3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이제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설법에는 직전 3년도 종료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 요때 당시를 가지고 판단한다. 뭐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이제 주식 양도세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종전 규정에서는 요게 직전 3년도 이제 1월에서 3월 영유하면은 전전년도, 4월에서 10일이면은 전년도 기준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중소기업인지 여부가 1월에서 3월에 양도하면은 아직 이제 법인세 신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소기업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뭐가 없어요.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 양도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을 좀 이제 명확히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29번도 참고로 P2P 업체라 그래서 개인 간의 이제 사채인데 사채를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갖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개인을 연결을 시켜줘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대부업인데 이 부분일 때는요 14% 원천 징수세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면 비영업 대금이 이게 해당돼서 25% 원천 징수를 적용해야 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14%를 적용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이 대상을 이제 좀 추가해 준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일 때 벽지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명확히 좀 더 수정한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도 간주임대료가 있죠. 우리가 보증금 이제 3억이 넘어가고 이제 또 3주택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율이 부가가치세법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도 1.8%로 이제 줄어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는 언제냐면은 적용 시기가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2020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대로 2.1%를 적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소득 2020년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이제 1.8%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비 이 부분이 영수증으로 이제 해당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산후조리비가 전부 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제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산후조리원들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경비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기준경비는 굉장히 낮죠. 뭐 10%, 20%밖에 안 되고 단순경비율 같은 60%, 70% 굉장히 높다 보니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계산해서 소득한 금액에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배수가 2.6배, 3.2배였는데 이게 다시 2.8배, 3.4배.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도가 상한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니까 이제 내년도에 적용되는 거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그대로 이제 2019년도 부분을 2020년도에 신고할 때는 2.6과 3.2를 적용한다고 참고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연말정산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받아서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그 자체가 폐업을 했거나 부도가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그걸 환급금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근로자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까지 생긴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 요거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요거를 같이 설명할 때 시행규칙과 시행령에서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 본 내용으로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개정세법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